33살에 평양으로 들어와 국내에 지지 기반과 세력이 딱히 없었던 김일성은 소련의 지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무정, 허가이, 박헌영, 리강국, 리승엽, 박일우 등을 숙청해왔죠. 당연히 이러한 숙청의 피바람 속에서 불만은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상황은 한국전쟁 직후 먹고 살기 힘든 시기였죠. 김일성은 소련의 중화학공업 우선 정책을 받아들여 남한 적화 통일을 위해 무기와 중장비 제조 등 중공업에 역량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연안파와 소련파는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일단 농업과 경공업 위주로 발전시켜 인민들의 삶을 편안히 해줘야 한다 라고 주장하죠. 그러던 중 소련에서 독재와 숙청을 일삼던 스탈린이 사망하였습니다. 다음 국가 원수로 등장한 흐르시초프는 스탈린을 살인, 독재자로 비판하고 특정 개인에 대한 숭배를 지향하자고 말합니다. 김일성을 서포트해주던 사람이 없어지고 독재와 개인 숭배를 욕한다? 북한의 연안파와 소련파에게는 김일성 개인 우상화에 대한 불만이 증폭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던 1956년 6월 김일성은 소련과 동유럽 국가 방문으로 평양을 비우게 됩니다. 그리고 반 김일성 세력들은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죠. 이들은 군사적 행동이 아니라 당 중앙위원들을 포섭, 당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동조하며 분위기를 이끌어 김일성을 중앙위원장에서 몰아내고 최창익을 중앙위원장으로 하는 김일성에 대한 쿠데타를 결의합니다. 유사시에는 연안파는 중국, 소련파는 소련이 도와줄 것이라 믿었죠. 북한의 공식적인 유일한 쿠데타 8월 종파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딱히 구심점이 없었던 소련파와 각 인물들의 개성이 강해 뭉치지 못했던 연안파에 비해 만주, 빨치산파는 김일성을 중심으로 조직력이 대단했습니다. 연안파와 소련파가 미처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요. 만주파 최용건은 반 김일성 세력의 움직임을 일찌감치 눈치채고 김일성에게 알립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김일성은 원래 7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당 전원회의를 연기시킵니다. 그리고 자신과 가까웠던 갑산파 세력과 동맹을 맺고 당 위원들을 역으로 포섭하죠. 그리고 8월에 기습적으로 회의를 개최합니다. 전원회의 당일 당 위원들이 역으로 포섭당한지 모르고 있었던 윤공흠은 김일성 비판을 시작합니다. 김일성의 정책은 실패다. 김일성 개인을 왜 숭배하냐. 김일성은 윤공흠이 중상모략을 피고 있다고 비판하죠. 그러자 윤공흠을 비롯한 반 김일성파 예상과 달리 당 위원들이 김일성의 말에 동조하며 윤공흠, 서위, 최창익 등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성 지지자들은 윤공흠을 연설대에서 끌어내렸고 회의장의 분위기가 자신들에게 불리해지자 연안파는 중국으로 망명을 해 마오쩌둥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박창욱은 자포자기하고 모든 지위를 내려놓았고 눈치가 빨랐던 김승환은 발표를 준비하다 소련으로 도망칩니다. 북한에서 연안파가 축출되면 중국의 영향력이, 소련파가 없어지면 소련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한 두 국가는 마침 북경에서 회의를 하고 있던 제1부 수상 미코얀, 한국전쟁에도 참전했던 국방부장 펑더화이로 초호와 방북단을 파견했죠. 방북단은 8월 전원회의 때 실각했던 연안파와 소련파를 복권시켜줄 것을 요구, 사실상 중국과 소련이 북한에 내정 간섭을 했습니다. 당시 남한에는 주한미군의 전술 핵도 배치되어 있는 상황이라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며 중국, 소련과는 등을 질 수 없었던 김일성은 일단 복권은 시켜줍니다. 하지만 형식상의 복권이었으며 김일성의 잔혹하고 집요한 성격을 알아서 보복이 두려워 대부분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자제하겠다고 하면서 안으로는 비밀리에 반대파 숙청 작업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장을 지낸 김두봉 등 200여 명을 종파주의자를 몰아 숙청을 해버립니다. 시간이 지나 이러한 상황을 인지한 중국과 소련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김일성에게 발끈하였으나 소련은 헝가리 혁명, 중국은 반우파 투쟁 등 내부 문제가 시급해졌습니다. 그러다 1958년 중소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북한을 서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였고 자연스레 북한에 대한 내정 간섭은 없어지며 김일성은 연안, 소련파를 완전히 축출, 자신의 주체 사상을 공고히 해나갑니다. 유일한 다른 파벌인 갑산파는 목민심서와 같은 전통 문화를 연구하며 민생에 힘을 쓰고자 했습니다. 김일성의 편에 서며 만주파와 비교적 가까웠던 갑산파였지만 농업, 경공업을 중심으로 하며 과도한 국방비 지출을 줄여 인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자 라고 주장하자 군비 증강과 중화학공업 육성을 부르짖는 김일성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되죠. 그리고 결국 토사구팽을 당하고 맙니다. 당 내부에서의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자 김일성은 이제 북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상 검증과 강도 높은 검열을 시작합니다. 5호 담당제를 도입,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하며 통제하죠. 불순분자를 색출해서 아오지 탄광 같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버리며 명실상부한 김일성 1인 체제를 완성합니다. 북한의 근본을 자신과 만주파로 정의내리며 각종 기록에서 연한, 소련, 갑산파를 지웠습니다. 공식적인 북한 유일의 쿠데타 8월 종파 사건에 성공했다면 북한이 지금과 같은 3대 세습을 자행하며 북한 인민들의 고열을 빠는 변태적인 곳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를 표방했던 베트남이나 쿠바, 기타 동유럽 국가와 같은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처럼 핵에 목숨을 걸지도 않았을 것이고 연한 갑산파의 말처럼 경공업, 농업 위주로 육성했다면 고난의 행군 시절을 겪지도 않았을 거고 지금보다는 북한 인민들의 삶이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김일성과 만주파의 조직력과 능력을 너무 쉽게 보고 단순히 회의에서 비판을 해 김일성을 몰아낼 수 있다고 생각한 연한 소련파의 안일한 계획도 문제가 있으나 김일성에게 대항하였던 8월 종파 사건의 실패가 너무 아쉽습니다. 이번에도 다 아시는 얘기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관찰하는 지식미어캣이었습니다.